드디어 선진 아카데미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72년 전 6.25 전쟁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 선진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것이 더 뜻깊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태우 선진 아카데미 대표님의 문명의 대전환 강의를 1시간 동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팀을 추천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팀 모임을 갖는데 짧게 10분 정도 모여 뒤에 마련된 김밥 드시면서 인사 나누고 공부한 내용 강의를 의견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30분은 모두 모여 팀에서 나눈 이야기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1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강의 문명의 대전환을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우리 강병준 우리 남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72주년 6.25입니다. 뜻깊은 날에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은사님이신 김홍우 교수님의 형님께서는 직접 6.25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생존에 계신데 정말 아직까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살아계시는 지금 벌써 72주년째인데 우리가 많이 잊고 있죠. 그런데 그 어떤 큰 역사는 한 70년 정도 지나야 그 전모가 오히려 더 잘 인식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6.25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6.25가 과연 얼마나 세계사에 길이 남을 전쟁인지 또 어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선진화 특강 속에서 뒤에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강의로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거창한 이름에 그런데 제가 이걸 쓴 게 아니고 우리 이영훈 교수님 책에 보면은 문명사의 대전환이라고 용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 뜻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과연 어째서 그런지 우리 책의 교재의 첫 부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 14페이지 교재에 이 지금 PPT에 띄워져 있는 내용이 거기에 써져 있죠. 5째 줄부터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라의 기초 이념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정정당당한 것인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떠한 정치 세력이 그 이념을 받들어 국가를 세웠는지에 대한 역사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은 선진국의 국민은 대개 애국적이다. 이 책의 첫머리에 우리 선진화 특강의 의의를 다 서술하고 계세요. 아마 이영훈 교수님이 우리 선진화 특강 하라고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자, 기초 이념이 뭔지, 그 정당성이 뭔지, 그게 또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생겨났는지 이것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이고 따라서 그 선진국의 국민은 애국적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 아직 다 갔다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핵심적으로 오늘 내용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첫 강의니만큼 가장 풍부한, 그래서 오늘 걸음하신 분은 가장 복받은 그런 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4가지의 질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자세, 관점, 일본 제국주의의 상태, 독립운동 이끈 세력의 이념, 미국과 소련의 역할, 이건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충분히 우리가 예습도 하시고 또 키워드도 골라보시고 적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오늘 강의는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4주에 강의마다 이런 4가지 정도씩의 키팩트라고 제가 이름 붙인
핵심적인 명제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니까 총 16개 정도 되겠죠. 한 이 16개가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는 명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일본이 거세게 치고 나갔는지 여기 지금 진주만 기습대에 이르러서는 어땠습니까? 세계 최강의 미국하고 맞짱을 뜨려 했잖아요. 지금 항공모함을 수십 척을 이끌고 가가지고 미국 최전선 태평양 기지를 깨부수고 미드웨이 해전도 꼭 진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암호를 간신히 해독해가지고 거기 기습해가지고 이긴 거지. 지들 뜻대로 미드웨이라는 거는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그냥 환초섬에 불과하고 사람도 안 사는 무인도예요. 군사기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 거를 가서 다 깨부수면은 진주만처럼 그 다음 미국이 굉장히 작전이 곤란한, 왜냐하면 양쪽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독일이랑 싸우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일본이 계속 괴롭히니까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럴 정도였는데, 그래서 42년 일본의 판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일본에 먹혀 있었던 지금 판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뭘 좋게 해주려고 근대 제도를 도입했겠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 아픈 체험들이 많고 그거 당대를 살았던 분들의 기억도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일제 말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사람도 수십 년간 잘해주다가 돌아가시기 한 몇 달, 1년 전에 섭섭하게 많이 해드리면은 그게 마음에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도 일제시대 말에 일본이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 지고 나중에 미국이 거세게 치고 올라와서 본토가 공격받고 완전히 막 이렇게 될 때 그때 제일 가혹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수탈하고 끌고 가고 했던 게 그때 일제 말에 한 2년 정도가 제일 심하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전체를 이렇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니고 이영훈 교수님과 이분들이 그 일제시대에 대해서 새롭게 경제를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해서 밝혀낸 것은 근대적인 제도가 그 일정기를 거치면서 일본에 의해 합병된 그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들어왔다. 저도 최근에야 좀 더 자세히 공부하면서 참 그 구체적으로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 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는 제도가 조선 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종 있고 뭐 그럴 때 얼마나 낯선 제도입니까? 보험 팔러 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 권유하고 다니는 그걸 완전히 거의 뭐 외계인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일제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험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 외판원이 다닌단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보험 들어라, 생명보험 들어라 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제시대에 특허 등록이 됩니다. 상상이 됩니까? 특허 등록이. 무체재산권. 이거 형체가 없는 발명해가지고 특허 등록하는 게 일제시대에 된단 말이에요. 조선 말에서 불과 한 20년 차이밖에 안 나요. 조선 말은 토지의 등기도 없어요. 조선 말에 어느 정도 토지 매매와 사적 소유권은 자리 잡았지만 국가가 그걸 등기 제도로 관리해가지고 엄격하게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뻔한 가장 큰 부동산도 그렇게 못 해주는데 발명해가지고 내 재산, 상표권 이런 거 지켜달라고 하는 게 그게 일제시대에 들어왔다. 그럼 뭐하고 함께 들어오냐? 민법하고 다 함께 들어와요. 그러니까 민법이라고 표현된 이건 단지 그냥 하나의 법률이 아니고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하면 정치적인 자유를 제외한 나머지 근대 제도를 다 쏟아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교육제도, 근대 우편제도, 근대 교통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체적인 근대 제도들은 다 일정기 때 거의 들어온다고 보면, 이거를 저는 사실은 사회과학계보다 먼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계에서 이 논의가 있기 전에 이 논의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 분이 제가 다녔던 국문과에, 서울대 국문과의 김윤식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카프라는 좌익 문학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간 좌파적인 것도 있지만 그걸 연구할 때 자기는 근대 문학이라는 근대라는 거를 탐구하다가 그걸 연구했다고 그래요. 자, 근데 근대라는 주제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근대가 뭐냐? 정신이냐? 뭐 문화냐? 뭐냐? 이러다가 그냥 자본주의냐? 이러다가 이분이 마지막에 유럽의 논의나 이런 거를 토대로 제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대라는 것을 특징 짓는 것은 여러 가지 근대 제도들이다. 그래서 근대 제도가 일제시대에 일정기 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문학 제도로 본 거예요. 문학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도 보면은 이 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근대 소설을 썼다. 근데 근대 소설의 양식이 제도랑 가깝다는, 제도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는 정부 제도가 있듯이 문학에는 그렇게 쓰는 법을 몰랐던 거죠. 3인칭으로 쓰고 뭐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런 기법,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근대 문학이 시작됐다. 이런 논의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과학계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근대 제도 전체가 도입된다는 논의로 이제 제대로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제는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정치적 자유 인정하면 안 되죠. 식민지 독립해버리려고 할 텐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냐? 일제는 이영훈 교수님 쓰고 있지만 영구히 우리를 동화시켜서 영구히 이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걸리더라도 조선 사람들을 거의 일본 사람들처럼 나중에는 금방은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반발도 심하고 서서히 해서 여기를 다 일본처럼 만들어 버리고 싶어 했다. 그때쯤 되면은 정치권을 줘도 그게 뭐 일본이랑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 부분을 인정하고 일본과 같은 민법을 여기다 도입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민족과 국가, 국민이 헷갈리면서 잘 안 돼요. 지금 이제 붉은 악마 이걸 보면은 이게 애국심이냐 민족 감정이냐 우리는 흔히 애국심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이건 민족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거는 인종적인 동질성, 평등의식, 집단적 감성 이런 것들이 많이 뭉쳐져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족주의가 결합된 대표적인 나치, 그 다음에 천황제 일본도 일본 민족이 최고다 이런 것을 깔고 그렇게 세계를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이태리의 파시즘도 마찬가지예요. 우수한 옛날의 로마의 전통 이런 것을 내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위험성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우리 그 에너지가 해방 때 신탁 통치 반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뒤에 가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을 이렇게 뒷받침했던 것에도 민족주의적인 열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 민족주의적인 감성은 정치적으로 오용되기 쉬워요. 그래서 5.18 때도 80년대에 반미주의가 많이 고개를 든 것도 우리 전자권이 그 한미연합사 쪽에 있는데 왜 5.18 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미군이 한 거랑 마찬가지다. 미국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반미로 일어나게 되는 이용이 되고 여중생 장갑차 사고 유명하죠. 그 뒤에 촛불, 이제 이때부터 촛불 등장해서 지금까지도 촛불교가 거의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영훈 교수님은 이성의 자유 이념이 앞장서고 그런데 민족주의를 우리가 없는 것처럼 민족주의적인 부분을 다 말살하려고 하면은 그런 정치적으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없애려고 한다고 해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애향심이라든지 애교심이라든지 애족심이라든지 이런 건 인간의 본능에 가까워서 그걸 아무리 말살하려고 해도 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나 이게 앞서면 그것은 위험한 방향으로 완전히 치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 자체는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성의 자유 이념이 앞장서야 된다는 논의를 하고 계시죠. 자, 우리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은 이제 1988년까지 건국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나라 만들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런 그 명제입니다. 자, 여기에는 사실과 해석이 섞여 있죠. 자, 우리 사실과 해석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공유하는 역사가 우리 이런 관점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건국 시기에 대해서도 자꾸 딴지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표적인데 3.1운동 100주년을 거의 건국 100주년처럼 막 끌어올리려 했고 당시 우리 이 1948년 건국에 대해서는 아주 폄하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복절의 기원을 보면은 우리 당시에는 독립을 45년에 독립했다 이렇게 보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때 미군정이 그 다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독립은 독립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48년 8월 15일에 세운 것으로 당시에 그 인식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듯이 우리의 소원은 독립, 이렇게 1947년 3.1절 행사에 불렀다는 거죠. 47년에 이미 45년도 지났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48년에 독립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통일로 바뀌어서 이제 그렇고, 광복도 그 당시에는 조국을 영광스럽게 되찾는다. 역시 48년을 가리키다가 이제 혼동이 온 것으로 봅니다. 자, 6.25 전쟁을 우리 역사에서 사실과 해석이 있죠. 사실을 왜곡하면 이제 제일 나쁘고 날조하는 거고, 자, 해석의 문제가 따릅니다. 자, 날조가 아니더라도 해석의 문제를 보면은 6.25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관점은 우리는 자유를 지킨 거죠. 자, 공산주의 관점은 민족해방전쟁을 했는데 불완전하게 되고 실패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될 거고,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자, 이게 커요. 없었으면 좋았을 동족 상잔의 슬픈 전쟁. 이게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와닿죠? 늘 들은 말이죠. 예, 우리나라에는 너무 이 관점이 많습니다. 너무 당연시해요. 저희 문학만 봐도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그러다가 뒤에 이제 좌익 문학으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갔어요.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6.25를 다루고 있는데 자유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6.25 문학 있느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영원히 그럴 건가? 톨스토이가 그 나폴레옹 쳐들어온 전쟁과 평화를 약 60년, 70년 지나서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그 국민이 자기가 일어난 대역사를 소화하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문학화하는 데는 어쩌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오늘날 이 한때 유행했던 태백산맥류, 좌익을 영웅화하는 그러한 해방과 6.25에 대한 그러한 그 선풍적인 인기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약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약해질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관점에서 천박하기 때문에 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아주 미흡한 것 같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관점은 앞으로 훨씬 발전할 것입니다. 선구적인 작품들이 있어요. 김은국의 순교자 뭐 이런 것들은 6.25를 다루고 있는 개인의 양심을 다룹니다. 그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문학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배교자로 유명한 목사를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감옥에서 지킨 사람.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쉽게 배교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너는 보니까 그래도 네 꼴은 하네 하고 풀어준 게 그 사람. 그러나 사람들은 살아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배교자라고 나머지 다 죽이고 살아나왔다고,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사실의 날조 부분에 가면은 이제 심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사실의 날조에 시달렸어요. 뭐냐 하면 남침이 아니다. 이게 북한이 오래도록 계속 그렇게 주장해 온 거예요. 남침이 아니다. 북침인데 그걸 계기로 지들이 이제 민족해방전쟁을 한 거다. 원래는 지들을 오히려 북침했다 이런. 그런데
이 미국 학자 중에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가 남침 유도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퍼지는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조는 아닌데 굉장히 유행하게 하는 그러한 기원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자, 이 사람은 기본 관점이 한국전쟁은 원래는 내전인데,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거기 나라에서 막 계급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다 먹을 그런 시기인데 국제적으로 이게 끼어들어서 국제전으로 비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남침 유도에 가깝게 그렇게 쓴 것입니다. 저기 뭐 계속 여러 가지 남침을 유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북침으로 쳐들어가서 먹으려 했다,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날조라는 것이 스탈린 비밀 문서가 90년대 초에 소련이 무너지고 공개되면서 이제 다 들통나서, 이게 브루스 커밍스가 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25는 분명한 남침, 이게 기사가 된 거예요. 남침 유도설을 30년간 주장하다가 이 사람은 그래도 학자니까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하면 자신의 이 교수로서의 기본 지위까지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정한 겁니다. 6.25는 분명한 남침. 그래서 이 스탈린 비밀 문서에 보면 김일성이 가서 스탈린 재가를 얻으려고 모택동 재가까지 얻고 남침을 계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래도록 궁금해하던 왜 유엔 안보리에서 하필 소련이 안 나와가지고 유엔 연합군이 형성되어가지고 참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을까? 유일무이합니다. 이게 역사의 또 신비인데요. 유엔군의 이름으로, 유엔 연합군의 이름으로 군대를 구성해가지고 전쟁을 한 것은 세계사에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게, 유엔에는 안보리에 벌써 공산주의가 턱하니 둘이나 들어앉았고 그때만 소련이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그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합군을 구성해가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때 스탈린이 불참해가지고 이게 결의가 통과돼가 유엔군의 이름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유일하다, 한국전쟁이. 자, 그런데 왜 그랬냐? 이 비밀 문서에 보니까 모택동 약화시키려고. 그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수천만의 목숨이 죽는 거는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는 정상인이 아니죠. 공산주의 계열 지도자 중에는 아마 정신과 의사가 봤을 때는 전부 저 사람은 이 정상인이 아니라고 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목숨에 대해서 사람 목숨처럼 생각하질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건 어떤 태도건 간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저는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무기는 대주지만 소련군은 참전을 안 하니 자기들은 안 죽고 자기들은 약화가 별로 안 돼요. 무기쯤이야 대줄 수 있는 거. 그런데 미군이 참전할 것을 스탈린은 내다 본 것입니다. 아, 똑똑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미군 참전 안 해서 먹으면은 그것도 나쁜 일 아니다 이랬을 거고, 그럼 미군이 참전한다. 참전하면은 거기서 연락에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워? 그 모택동한테 재가를 받으라고 김일성한테 자꾸 말하거든요. 그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는 전초예요. 중국이 싸워줄 거다 거기서. 그러면은 중국이 거기서 힘 빼고 소련하고 뭐 맞짱 뜰 생각은 못할 거다. 거기서 약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고 이제 남침이라는 것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자, 나라 만들기의 과정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 책에도 보지만 이념이라든지 정부 형태라든지 관료제라든지 상비군이라든지 경제개발이라든지 복지제도, 여기 뭐 조세 세금제도, 자, 이런 것들이 나라 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데 근대 국가로 어느 하나 쉽습니까,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신생국들이 제대로 된 나라 꼴을 갖추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88년까지 성공적으로, 48년부터 보더라도 40년 만에 이 모든 근대국가 형성의 과제를 다 이루어내고 평화적 민주화 이행을 한 그러한 드문 경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큰 틀에서
성공적인 나라 만들기의 역사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이영훈 교수님 관점이고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발전적인 점진적 발전의 관점을 가질 때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점진적인 발전의 관점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이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받았냐? 그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보듯이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미국의 교양을 흡수한 분이죠. 프린스턴대 박사입니다. 국제정책. 그러니까 미국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디서 왔냐? 미국의 상당 부분 문명은 영국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점진적인 발전. 우리 책에도 로크를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머리 아프실까봐 원래 넣었다 뺐어요. 그래서 우리 왜 뭐 사회계약론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정부가 폭정을 가하면은 이 타도할 수 있다. 그런 이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것들이 다 로크의 시민정부론. 근데 그 로크는 영국 사람이고 미국 헌법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그리고 그걸 이영훈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사뭇 다른 게 이제 북한인데, 북한은 어디서 왔냐? 그 당시 보면 스탈린, 그러니까 소련 공산주의. 근데 이것이 프랑스까지, 여기 책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프랑스는 영국과 상당히 다른 근대 혁명을 하는데 엄청 전복적으로 합니다.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영국의 점진적인 개혁하고 제일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심화해서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얼마나 다 때려 부쉈냐 하면은 뭐 왕을 단두대에 처한 것 유명하지만 도덕을 다 새로 세우려 했어요. 도덕을. 그러니까 법을 새로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인류 도덕을 다 새로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인류 도덕을 새로 세우겠다. 막 이런 식의 그 지도자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성의 종교 그러면서 인간 이성으로 도덕률도 새로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이 완전히 전복적인 다 때려 부수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새로 세워나가는 이런 흐름이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훨씬 더 야만, 거친 면과 결합되는 것이 소련이죠. 자,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기 전에 일단 우리 책에서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을 시간적으로 좀 보면 카이로, 유명한 얄타 이런 때 이제 신탁 통치 부분이 이야기되다가 사실 소련이 일본이 조금만 더 일찍 항복해 버렸으면은 소련군 진주 전에 됐을 텐데 조금 늦게 항복하는 바람에 며칠 상간에 소련이 선전포고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이 엄청난 점령을 해버리는 그러한 분단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나서 볼 때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참 큰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 영국이 미국으로 가서 이것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급진 전복적인 혁명의 모델이 더 심한 야만과 결합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렇게 전개되었다가 더 심한 지구상의 거의 가장 야만 통치 체제인 김정은, 김씨 3대 우리 북조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유럽 근대의 양대 흐름이 한편은 대한민국으로, 한편은 북한으로 점점 심화되어서 흘러와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문명사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책에 나온 그 양상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일제 때의 근대 제도를 다 때려 부수지 않고 그것을 어느 정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했고, 북한은 그런 소유권 제도라든지 또 관료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거 다 때려 부수고 자기들 공산주의로 나가버렸어요. 뭐는 남겼어요? 공장은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일제시대의 공장이, 거대 공장이 어디에 많았냐? 북한에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한 80%
큰 공장들은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일제가 전쟁을 만주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방 군수산업의 기지를 북한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군수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흥남 질소 비료 공장, 거기에 그 일사후퇴 일어나는 거기에 저기 이 압록강 그 유역에 높은 고원 산지에 있는 물을 압록강으로 흘러내리는 걸 거꾸로 들이막아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낙차를 줘서 동해안 쪽으로 떨어뜨리는 유명한 유역 변경식 발전을 해서 그거 다 20년대에 만들었어요. 20년대. 1920년대에 그 대규모 공사를 해가지고 세계에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비료 공장을 만듭니다. 비료 공장 하는데 그 공법이 공기 중 질소 고정에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량의 전기를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수력 발전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공장 없앴을까요? 안 없앴다니까. 그리고는 그 공장을 발전시켰냐? 하나도 못 발전시켜. 고치지도 못하고 그거 그대로 당시 세계 5대 공장에 속하는 그 공장을 못 돌릴 고철이 될 때까지 쓰다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공장 하나도 없는 데서 포항저철 세우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세워가지고 세계의 대한민국을 만든 남쪽과 세계 5대 공장을 물려받았는데 고철 덩어리가 되도록 만든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이제 인류사의 대실험이에요. 사실 역사는 실험을 못합니다. 인간을 도구로 어떻게 실험을 합니까? 그래서 실험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실험이 일어났어요. 우리 쌍둥이 시험이 유명해요. 이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할 때는. 왜냐하면 쌍둥이는 다른 조건이 같으니까 그 뭔가 하나를 달리해가지고 어떻게 뒤에 결과가 차이 나나 보면은 굉장히 설득력을 갖잖아요. 그렇게 쌍둥이 시험처럼 사회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한반도예요. 이건 몇천 년이 가도 남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의 동질성은 너무 세요. 사람들이 황해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아마 황해도 말이 우리 대구 말보다 서울 말이 더 가깝지 싶은데요. 그렇죠? 대구 말보다 황해 말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렇게 동질적인 집단이었는데 뭐가 딱 갈랐습니다. 체제만 달라, 체제.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를 실험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 수백 년간 무엇이 인간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지, 왜 선진한 곳이 있고 후진한 곳이 있는지 유럽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프리카도 보고 막 이러니까. 첫째 뭘 들었을까요? 풍토, 기후, 자연환경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둘째 민족성, 문화, 언어 등등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보기도 전에 굉장히 똑똑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이미 거의 1500년대 이런 무렵에 체제가 사회의 차이를 나눈다고 벌써 말했습니다.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는, 그거는 아마 이태리의 다양한 체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 체제를 가진 쪽이 발전하고 절대 군주제를 가진 쪽이 쇠퇴하는 것을 아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체제 비교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제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나눈다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한의 실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하이에크의 소개를 하면서 이영훈 교수님이 어땠습니까? 시장은 단지 물건 교환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교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절대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조금씩 분산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기구가 그 지식이 교환되도록 한다. 그렇죠? 어디에 가면 쌀이 100만 원, 어디에 가면 그 쌀이 10만 원. 그러면 쌀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이동됩니까? 10만 원 하던 곳에서 100만 원 하던 곳으로 이동되게 되죠. 뭐가 교환되고 있습니까? 지식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식을 막아버리면, 소통을 막아버리면 100만 원으로 팔리는 줄 모르니까 물건 이동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물건 이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식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막는다는 것은
지식의 이동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의 발전을 막는 것입니다. 이동되지 않고 고여있는 각자의 인간 지혜는 아주 소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동되고 소통되고 서로 교환하면서 우리의 지식이 발전하는, 그것이 이제 시장체제를 도입한, 시장체제를 말살하지 않은 쪽이 발전하는, 도입이라기보단 그거를 성장시킨 쪽이 발전하는. 공산주의는 어땠습니까? 이 당이 무오류라고 할 정도로 오만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이 과신, 이게 프랑스에서 아까 도덕도 다 새로 세우겠다고 그랬죠.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어받은 영미의 흐름은 미국에 보면 독립선언서 1776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해서 헌법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유명한 자유평등 박애, 원래 형제애로 보다 원어에 가까운데요. 여기에는 창조자에 의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렇게 잘 안 쓰여져 있죠. 그러나 이것을 두 가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안 쓰여져 있지만 기독교 전통에 바탕해서 이게 형제애가 사랑이라는 이 원리의 바탕에서 나오고, 이 기독교 문명의 어떤 평등 정신 없이 이게 해석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프랑스의 주류 견해예요. 베르그송 같은 대학자의.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유민주 국가로 남아있죠. 그런데 19세기 때는 이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 때려 부수는 사람들처럼 무신론적이고 완전히 과격한, 그러니까 그냥 단지 나는 내 혼자 무신론자야가 아니라 종교 없어져야 돼,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에 설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퍼져나가고 그 흐름이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북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대 흐름이 유럽에서 이런 아까 같은 점진적이고 인간 이성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영미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인간 이성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오만한 그러한 전복적인 그러한 급진혁명 노선이 러시아, 그다음 북한, 이렇게 이어져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고 운명의 주인이고, 심지어 우리 들으면 황당한데 우주의 주인이라 그래요. 황당하죠? 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이 인간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황장엽 그런 사람이 개별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말하는, 인류 전체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지 우리 잘 알 수 없잖아요. 공룡처럼 멸종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류는 영원하기 때문에 인류로 보면은 우주의 주인이 인류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의 극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합리주의 흐름에.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독립 세력 중에 실력 양성파와 미국 자유민주 세력이 건국을 주도했죠. 자, 두 번째, 일정기에 민법 등 근대적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죠. 자, 세 번째, 대한민국은 1988년까지 건국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나라 만들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네 번째, 영국, 미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우리 자유문명 노선하고, 프랑스, 소련, 북한으로 이어지는 전복적인, 제가 이제 기술 야만이라는 용어를 들었는데, 이것이 문명사적인 대립의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자, 요걸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뒷배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그죠?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그런 프랑스, 소련 이어지는 흐름에 역시 서 있죠. 근데 서 있는데, 자, 이 중국 공산당, 중국의 기술이 꽤나 발전해 있어요. 발전시키려고 많이 애씁니다. 뭐 이재용 회장이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했다는데, 중국이야말로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을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기술 전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아주 전쟁 수준으로 돌입해 있다는 것도 유명하죠. 자, 기술이 강조되면 문명인가? 우리가 제가 봤을 때 문명이 기술을 낳는 건 맞아요.
우리가 야만족 그럼 그 사람들이 원래 기술을 발전시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문명 쪽에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어때요? 기술의 껍데기는 야만과 결합하기가 쉬워요. 야만 쪽에서 도입하기가 쉽습니다. 자, 야만이 성공적으로 기술을 끌어안게 되면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야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쓸 줄을 모르는 사람한테 아주 정교한 무기들을 다 준 거랑 애한테 기관총을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술과 결합된 야만이 팽창합니다. 이 사람들 할 줄 아는 게 팽창이기 때문에 팽창하고 문명 세계를 짓누르고 심지어는 지배하기까지. 문명이 짓눌립니다. 자기가 낳은 기술에 자기가 짓눌려 가지고 마치 사람 고문하는 시칠리아 얌소라는 이 청동소를 만들어주고 이 못된 왕이 너는 이 비밀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너 먼저 죽어라 하고 그 청동소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 불을 때우니까 뜨거워서 비명을 지르는데 마치 소가 우는 울음과 같았다. 그게 유명한 시칠리아의 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문명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명이 기술을 낳는데 기술은 야만과 결합해가지고 문명을 때로는 지배해. 그 문명이 죽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지만 결국 그 폭군은 미노스인가 뭐 하여튼 그 폭군은 죽었죠. 문명은 영원히 지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문명이 이겨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겼잖아요. 이긴 게 아니면은 누가 이길 뻔했습니까? 히틀러가 이길 뻔했죠. 스탈린이 이길 뻔했죠. 그러나 못 이겼습니다. 이길 뻔했죠. 한때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한 뭐 백몇십 년을 세계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영원히 가지는 못합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기술을 낳은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기술을 낳은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명의 핵심인데 그거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술을 낳은 밑에 뭐 금방은 근대 제도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학이 기술을 낳고 또 뭐 지켜주는 제도가 있어야 또 기술을 낳고 그게 우선 금방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밑에 있는 실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학을 낳는 마인드가 어디서 생겨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러한 협력 제도를 낳는 마인드가 어디서 생깁니까? 그 더 근본적인 데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 사람들 각자에 들어있는 양심, 이런 것은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문명 세계는 오랜 축적을 통해서 그것이 있는 겁니다. 뭘 존중해야 되는지. 사람은 양심을 만들어줄 수 없는데 양심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 사이의 신뢰가 쉽게 형성되기 어려운데 신뢰의 전통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협력 제도나 과학이나 또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의 바탕을 이루고 이게 눈에 보이는 기술이나 불도저나 핵무기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거는 야만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명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기는 자유 그리고 양심 이런 문명을 받았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북쪽은 그 기술 야만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만이 기술과 결합되면 얼마나 더 야만적으로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심한 예가 북한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해킹해가지고 암호화폐 돈 벌고 그리고 핵무기 만들고 김정은 사치하고 그리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는 중국 대표적인 문명의 최전선이 한반도 문명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어때요? 문명전선의 전사다, 그죠? 우리 선진화 운동의 그거고 워리어예요, 우리 문명전선의 최전선. 근데 이런 그 최전선이 뭐 왜 대구에서요? 왜 대구에서? 대구가 원래 이 문명전선 한반도 문명전선의 최전선이에요. 우리가 이 국채보상운동 때도 전국에서 여기서 먼저 이 근대 국가를 향한 몸부림을 시작하고
그 먼저 원래 상업도 여기가 발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삼성상해도 여기서 해서 글로벌 기업도 여기서 시작하고 228 학생의거도 여기서 해서 평화적 민주화운동, 평화적이라는데 방점을 찍어야 돼요. 평화적 민주화운동, 6.29 선언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평화적 민주화 이행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근대 국가, 우리 헌법 속에 들어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선진화 이념도 우리 대구에서 시작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교재도 이영훈 교수님도 보니까 대구 사람이더라. 그렇게 이제 네. 그래서 아마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녹아 있는 이 근대를 향한 중국에 가면 우리는 맨날 보는 게 근대죠. 근대로의 여행 그러고 뭐 여기에 그런 근대가 아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제가 우리 봤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근대를 제대로 계승하는 자유문명과 우리나라는 그리고 근대의 쏙 기술적인 요소만 따가지고 야만과 결합된 그런 문명 최전선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본진이 여기서 이제 지금 선진화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산에 오신 분이 계세요. 부산도 빼놓으면 너무 섭섭해할까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분단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다음 주 예습 질문입니다. 다음 주 2주차는 교재 어디까지냐 하면요, 약간 잘못 공지 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해방과 건국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3장에 1까지 들어가요. 3장에 1이 나라 만들기의 대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순 반란 이런 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장에 1까지 페이지로는 한 180, 한 2페이지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게 약 100페이지 정도가 다음 주 이 분량입니다. 그래서 해방, 분할 점령되고 건국하고 그리고 공산 세력의 도발까지. 그래서 또 예습 질문을 참조하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날 좌익의 대세상을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교재 출발이, 의식화 교재 출발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해방 전후의 인식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들이 오늘날의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우리가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순서인 선진화 결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 결의는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있으시지만 제가 최고도로 발익해 한다 이렇게 끝내면 그걸 3번 하는데요. 최고도로 발익해 한다 이렇게 2박자로 최고도로 발익해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끝에는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제가 하면은 마지막 그 구호를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3박자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하나. 네. 아, 그런가요? 자, 하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네, 이것은 네, 우리 헌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예,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그 안내하실 겁니까? 예, 안내하실 텐데 제가 안내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토론이라 하니까 막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잠시만 안내드릴게요. 자, 첫째,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에 왔잖아요. 말을 안 하고 말씀을 안 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제 은사님은 거기 간 게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입을 열지 않고 가면은 반만 간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게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말을 한번 해야 돼. 그것이 거기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런 우리 사회적인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도 뒤에서야 배운 거지만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해보지 않고 혼자 책을 읽는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한 20% 30%밖에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엉뚱하게 갈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사회적인 내용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네. 사회적인 내용은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느낌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자기의 위치가 잡힐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토론 시합, 우리 이준석 대표처럼 말싸움, 말꼬리 잡고 모질게 말하고 뭐 재치 있는 말하고 이런 것을 토론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토론은 사실 원천이 성찰이에요. 성찰.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성찰해 보는 것이 토론이지, 말싸움에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그건 토론도 아니에요.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말싸움에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토론이라는 거는 지혜를 찾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려고 토론을 하지 상 주려고 토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의논이라는 것은 성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딴 분이 말씀하시면은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로 상당 부분은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자기 성찰을 좀 더 하고 아주 가끔 간혹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추가 의견을 하시면, 절대 여기서 뭐가 아니에요, 합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합치. 그러니까 우리는 의견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토론 왜 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토론을 했으면 의견 통일이 돼야지. 그럼 말싸움에 졌다고 그 사람이 승복합니까? 승복 안 합니다. 말싸움에 졌지만 가서 씩씩거리면서 자기 생각 그대로 갖고 있지 승복 안 됩니다. 어떨 때 마음이 열려요? 진짜 성찰이 되고 그게 지혜로운 거구나 인정이 될 때 열려요. 그러니까 절대 의견 합의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 네. 반대 의견을 표시하더라도 그냥 그런 거지 뭐 의견 합의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럼 꼭 필요하죠, 그죠? 네. 그다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팀 뽑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팀 봉사자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팀 봉사자님이 먼저 10개 조를 뽑으시고 팀 이름은 자유, 대한, 민국, 선진, 만세, 안전, 행복, 능력, 최고, 영원, 이렇게 10개를 정했고 온라인조는 자율로 정해 주십시오.